회의 조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제 시작해볼 건데요. 반갑습니다. 오늘 문현동 도시재생대학 도시를 즐기는 새로운 방법 시민대학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문화예술 도시재생기업 샤콘느의 신서연이라고 합니다. 샤콘느는 남구 청년창조발전소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시재생기업으로서 오늘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시민대학은 지역주민, 대학생, 행정, 유관기관이 모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논의하고 문현동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자리로 도시재생에 대한 지식을 쌓는 장이자 주민, 행정, 전문가들이 서로 의견을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에 대한 돌봄의 사건 활성화를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함께 논의하기 위해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동 문화상권 손정주 분과위원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문현동 문화상권 박미은 문과부위원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문현동 문화상권 김상기 분과위원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남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김소양 코디네이터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부산문화재단의 박도윤 팀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화면에서 함께 하고 계신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노종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인사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 음소거를 안 했는데 어떻게 들어요? 거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의 그 마이크를 켜셔야지. 노트북이랑 켜서 그거 누르시면 네, 됐어요. 말씀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소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들리실까요? 지금 제가 강의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들리실까요? 제 말이? 어떻게 잘 안 들리는데? 괜찮아요. 그러면 몇 분이 강의하면 되나요? 오늘 지금 딜레이 된 것까지만 1시간 30분에서 40분 정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누가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로 좀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네,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줌 강의만 받아서 우리가 이 통증이 줌을 안 들어오는 거죠? 현장에 앉아 알았어요. 현장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제가 지금 노트북 화면을 공유가 안 돼서 저만 보이는 거고요. 오늘 강연 40분 정도. 와 계신 분들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노트북을 이렇게 돌려서 보여주시면 보이실까요? 죄송합니다. 두분 와 계신 거예요? 5분. 반가워요. 이제 뭐좀 다른 마음이 나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강의를 1시간 더 하고 네네. 40분
아, 네, 알겠습니다. 세트로 올려주세요. 네, 그럼 제가 그러면 일단 시작할게요. 준비하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종인데요. 반갑습니다. 남부 제가 작년도 모르는데 항상 제가 관심이 있는 게 제가 부산 산대 만나 친구들이 하는 경기가 부산에 해외는 경성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잡았어요. 골목이 얼마 안 되도록 그래서 가고 있는데 제가 받은 인상은 제가 어떻게 그러냐면 경성대 지역이 옛날만큼 대화가 되지 않다. 혹시 시의원 방문이 그렇게 아니라고 지금도 여기 활력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지금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고 옆에 남천동에는 관심도 많고요. 옆에 남천동에 관심이 많고 제가 이제 동네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부산의 동네 저는 자료에 아마 안 들어봤을 텐데 부산의 동네도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동네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고 동네만의 특색이 있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동네 라이프스타일 얘기를 하면서 6가지로 분류합니다. 제가 인문학 라이프스타일이 잘하는 책에서 그 라이프스타일 역사를 나누면서 서구 역사를 보면 6개의 라이프스타일이 정의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주류 사회 라이프스타일은 부르주아에 계속 도전을 해왔는데 처음에는 보헤미안 예술가들과의 도전에 그 이후로 히틀러라든가 히프라든가 오버스에서 어떤 그 주류 문화와 다른 삶을 추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보면 외국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어떤 동네 문화의 성격이 생기면서 저는 우리 동네 문화를 이제 6가지 문화로 분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에는 잘 익숙하지 않은 영업이 하지만 부산의 분류하는 데는 해운대 가면 부산의 보헤미안 지역이 어디냐 문제인 거예요. 힙스터 지역, 히피 지역, 로마 지역 그리고 그 나름대로 쓸 수 있는데 부산에서는 얄레모아 이게 보헤미안 지역. 왜냐하면 서울도 보면 그 도시문화, 서울 도시문화 양축으로 있습니다. 크게 보면 양축. 강남의 구조와 그리고 홍대 도심의 보헤미안 문화인데 보헤미안에는 여기 튀어나오고 있어나오고 하게 있어요. 부산 도시문화를 봤을 때 불교하고 나의 대화하는 어떤 그 보헤미안 문화 중심지가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 경성대 주변이 가장 이를 뜻하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 근처에 활동하시지 않겠다. 제가 반가워서 물론 우리 대표님이 다해서 그렇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경성대 지역을 순동이라고 제가 이렇게 일단 올려주세요. 동이 많다. 대형동. 네, 맞습니다. 대형도. 내가 일단 일동이 좀 방금 되게 큰 건데 홍대를 많이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 미션에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홍대가 뭐냐고 모르겠는데 홍대도 10주년대회 어떻게 홍대 전성시대 그런 많이 변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술가 중심의 그 상권이 예술가 중심의 그 아주 충분 안 했는데 근데
지금 부산 상황이 홍대 벤치마크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이 이미 뭐 홍대 상권을 선정을 했는지 그러니까 바꿨어요. 아까가 났는데 그래도 그 선정을 보는 게 나은데 지금 사회정보만 보고 하려니까 아니 됐을 때 생각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이거 뭐 이런 강의 한 적이 별로 없어서 이거 한 시간 네, 어쨌든 뭐 님들 어떻게 계신 거예요? 그 상권 구성 MD에 대해서 제가 자 이게 어떤 이건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로컬을 활동하는 한번 이제 먼저 매트에서 이런 표를 만들었어요. 이제 시골역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많은 청소년들의 시골역 여기로 가면 도시고 아래 내려가면 시골이고 그러면 지금 어떤 그냥 아까 했지 뭐 중심도시겠죠. 뭐 대도시에 잘 나가는 상권에는 뭐 어떤 가게들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작업이 선행돼야 되는데 제가 보면 어떤 상권 우리나라 사업을 보면 이런 식으로 접근 안 해요. 자 그러면 뭐 보면 뭐 스타벅스가 있고 뭐 이런 가게 메가커피나 버거킹, 맥도날드 뭐 이런 가게들이 있으면 최상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 아래로 내려올수록 시골인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아무리 시골에 아주 시골에 가더라도 세계 가게는 이때는 것 같아요. 이디야 커피하고 이제 바스켓 라빈스 모르겠어. 나 바스켓 라빈스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저평가되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세계가에 있는데 롯데가도 24시간 문 안 여는 롯데가 이게 가장 시골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래서 1등급이 이제 밴드 스타벅스죠. 3등급이 내려가면서 이제 뭐 업종이 좀 강하게 바뀌었던 거죠. 맥도날드도 굉장히 높은 평가가 많네. 1등급, 2등급 상권에 있는 가게들이다. 던킨 도너스 2등급이 이런 식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가 지역 발전 얘기하면서 상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큰 관심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지역에 우리 보통도 뭐 일자리가 없다. 그리고 지역에 뭐 문화 활동이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언론에서 저는 상권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상권. 그래서 기본 세트는 어느 정도 우리가 공급해줘야 되는데 사실 대형동은 이런 문제 없어요. 부산의 중심인데. 그렇죠? 하지만 이제 대형동은 이제 흔들랑 비교해야 되는 거죠. 이 문제는 다 해결한 거라고 대형동은. 그렇지만 어쨌든 상권 구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상권에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소상공인인데 대기업은 로컬 콘텐츠를 못 만들어요. 결국에 소상공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 콘텐츠는 결국에 소상공인의 일인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지금 그럴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에 소상공인 정책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복지 정책에서 산업 정책으로 개인 지원에서 상권 지원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지만 어떤 대형동이 필요한 상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현재 개인 사업자죠. 거의 90%입니다. 정부가 1대1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거고 아주 극히가 우리가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해요. 창의적인 소상공인 육성 사업 하는데 아주 소규모고요. 상권 지원은 막 시작했어요. 서울시가 생활상권을 지원한다든가 상권 정보 시스템을 운영한다든가 경기도가 좀 앞서갑니다. 근데 지금 아마 다음 달쯤 발표할 텐데 서울시에서 로컬 브랜드 촉진 지구 지정해서 제가 얘기한 로컬 크리에이터 브랜드를 좀 육성하려고 그리고 이제 부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우리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권 단위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권이라는 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읍면 동향 같은 대형 이런 지금 그렇지만 지금 보면 우리나라 상권 정의는 대개는 전통시장이고 상점가라고 해서 뭐 30개나 50개 가게가 모여서 상인회를 조직해서 신청을 하면 상점가 지위를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대부분 전통시장이고 전통시장이 아닌 상권은 침해를 별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권을 전통시장에 한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인대학교 시범도 운영 방안을 제안합니다. 상권 전체를 보면 제가 문현동에 대해 잘 몰랐는데 전포동 제가 지난달 갔었는데 부산에서는 아무래도 전포동이 가장 성숙한 공동 사건이죠. 발전한 공동 사건이고 망미동은 특색은 글쎄요 명확하다고 할 수 있나. 어쨌든 부산을 대표하는 공동 사건은 전포동이고 전포 카페거리 A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B 그리고 전리가 함께 그리고 길을 넘어서 살길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전에 저거 살길 갔어요. 그리고 거기 꽉 찼더라고요. 문현동에 이런 공동사건이 드러나다는 만한 공간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레디 분석에서 공동기 자본론에서 제안한 분석 틀인데요. 여러분들 문현동의 그 전체 커버를 하기 힘들어요. 문현동 상권을 하나 잡아서 이렇게 시레디 분석을 하면 됩니다. 문현동 상권이 성공하기 위해 몇 가지 걸 만족해야 됩니다. 문화 자원이 있습니다. 여기 문화지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사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서울시에 제안하고 있냐면 부산에서 마찬가지지만 문화 자원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이 골목 상권, 조성의 최적지구. 전포가 빼고는 생각보다 문화 자원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런데 아무래도 제 느끼신 분들 때문에 임대료 지금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임대료 상황이 없고 상생은 협정이라든가 이런 지금 이런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체크 포인트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사건 상황인데 여기에 어떤 가격이 지금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갈 거라고 조금만 안 보이겠지만 사건이 여러 단계를 진화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수준에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사건에 대한 업종부터 이거를 기업가 정책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접근성인데 지금 지하철이라든가 자동차 접근성 그리고 그런 접근성 왜 그래요? 골목길이 편도야 돼요. 이게 이 공간 구조 자체가 전포동처럼 이 전포동 문제는 뭐냐면 다 꽉 찼어요. 알다시피 전포동 아래는 특권인가 고가고 위는 위가 고가가 아래가 이제 해서 거의 다 확장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홍대 같은 경우는 서대문에서 마포구 전체로 확장을 했는데 처음에는 골목길 따라서 남쪽, 동쪽, 북쪽으로 가는데 지금은 경의선 숲길을 만들어서 응신을 해서 마포구 동력도 이쪽으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서강도 오른쪽으로. 근데 그게 길을 타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앞에 큰 아파트가 있는데 보면 못 넘어가요. 그래서 문현동에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의 공동사건을 가능한가? 상식적으로 골목 사건 아닌 데에서 문화지구를 만들기 굉장히 어렵죠. 신도시 지역에서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런 그 강화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 상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관리 회사가 컨텐츠까지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역 상권법을 지난달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상권 관리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거기는 건물주와 상인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인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 상권은 강화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상권 결국에 상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관리 회사가 컨텐츠까지 조정할 수 있어요. 지금 뭐 난리예요. 그래서 정부가 지역 상권법을 여기에는 지난달 통과시킨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상권 관리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건물주와 소득을 그러니까 코로나 전 상인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인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 상권은 강화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뭐 카드 수수료이나 뭐 임대료 문제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주는 뭐 지역 화폐, 지역 상품권 이런 거 전부 우리가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들 중에 아주 잘하는 그 로컬 브랜드들은 플랫폼과 연결해서 뭐 전국 시장이나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존 상인, 지금 그 트렌드나 변화에 적응 못하는 그러니까 컨텐츠를 못 만드는 상인을 위해서는 어떡하든지 장인 대학을 통해서 그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디지털 전환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못하면 기본적으로 컨텐츠고 그리고 이거 지금 자꾸 그 정부는 그 경쟁 환경에서 건물주만 지금 자꾸 주목하고 임차인 권리를 강화하고 그렇지만 지금 그 소상공인의 그 불공정한 그 기업들은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본부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저는 장기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떤 공정한 운동장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제가 지금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네. 여기 여기 좀 그 채팅룸에 기대하신 내용인지 아닌지 아니면 제가 강조해야 될 내용이 뭔지를 좀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시간 조정해서 갈 건가. 왜냐하면 지금 제가 그 상권 활성화에 관심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가정화에서 강연하는 건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여기에 그 지금 예술인 활동을 지금 지원하고 싶은 것인지 여기다가 채팅룸에다가 좀 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보시려는 거죠. 지금 한국 상황이 어떻고 지금 상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상권과 상권이 경쟁함으로써 해서 상권 관리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고 되게 긴박하게 움직이는데 정부는 어떤 입장이냐면 그냥 그 개인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한테 대출을 뭐 많이 해주고 뭐 재난 지원을 주고 식으로 한데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한국 지도자들은 그 20분 안에 마무리 뭐 냉정하시네요. 네. 지금 보니까 1시간 하라고 해놓고서 지금 제가 4시 30분에 했는데 20분에 아마 안 되는 지금 45분.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상권이 그 신성장 동력이라 생각 안 해요. 뭐 부산도 보면 시장님들이 뭐 4차 산업혁명 얘기하는 거 아니면 부산 북항 아니면 뭐 엑스포 이런 얘기만 합니다. 참 저는 답답해요. 지금 뭐냐면 이게 그 소상공인이 전체 고용의 3분의 1입니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해서 4분의 1인데 가장 우리나라에서 그 고용만 보면 소상공인이 가장 큰 산업인데 정부가 산업공상 전통이었지만 어떤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산업이라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그 윤 대표님도 내가 해리장길에서 처음 뵀는데 사실 아니 해운대 바닷가 말고 지금 현재 상황에 해운대가 무슨 세계적인 도시입니까? 도시 문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에 해리단길이 있으니까 그나마 어떤 그런 선진국 수준의 뭔가 어떤 도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거기 가면 이렇게 우리가 해리단길이 없는 해운대라는 건 저는 굉장히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지금 부산에도 보면 점포동도 그렇지만 망미동, 영도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인 거예요. 저는 그 산업화 시대 부산의 중심지는 어디였는지 모르겠으나 해운대 하지만 이제 탈산업화 시대에
부산의 중심지는 영도가 될 수가 있어요. 영도가. 가장 낙후된 데가. 왜 가장 낙후된 데가 탈산업화 사회의 창조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 그, 그 역사 자원을, 문화 자원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게 누가 이걸 예상했겠어요? 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를 주도한 지역은 경부축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경부선인데 지금 탈산업화 사회에서 주목을 받는 건 강원축이에요. 강원도, 충북, 전라도, 제주도.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찾고 거기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나 로컬을 개척합니다. 경부축은 대기업 마인드에서 못 벗어나요.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20분 안에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럼 소상공인 생태계 되는 건 현실적으로 골목상권인 거죠. 자, 세 개 그룹을 모아놔야 돼요. 문현동이든 대연동이든 뭐 어디든 예술가 스타트업 소상공인을 한 군데 모아놔야 되는데 이래야지 이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보면 협업이나 상호작용을 교류를 통해서 문화를 만듭니다. 사람이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문화 시설이 문화를 만드는. 저는 부산이 이런 얘기하고 끝도 안도 없는데 왜 부산 영화제 그 건물을 남포동에서 거기 어디예요? 세통 그쪽으로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옛날 자리에 있었으면 광복동에서 영화 문화 이런 사람들 모여 있으면서 그게 하나의 거기 지역 문화가 될 텐데 떨렁 건물만 내보냈어요. 어쨌든 이런 얘기하면 끝도 없고 왜냐하면 거기에 아티스트 창업 소상공인이 거기서 직주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거기서 살고 일하고 놀고 이래야지 문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직주락 근접이 돼야 되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직주 근접뿐만 직주락 근접. 그래서 아티스트 창업 소상을 한 군데 모아야 되는데 한국에는 지금 홍대 모델, 이태원 모델, 가로수길 모델이 있다. 2000년대 중반에 시작됐는데요. 이게 역사적으로는 문화자원이 아까 C레디죠. 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저평가된 싼 지역에 한 가게가 들어갔는데 예술가들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상권을 만들어 형성이 되는데 그 가게들이 잘 되는 거고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럼 2단계에서는 근데 기본적 조건을 만족해야 돼. 접근성을 줘야 되고 골목길이 풍부하고 특색이 있으면 드디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문현동도 이런 골목 상권을 원하셔야 돼요. 그러면 압구정 카페 문화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홍대에 와서 카페 문화와 예술과 아지트 문화 결합되면서 홍대 모델을 만들고 2000년도 후반에 인디샵들이 들어와요. 독립서점, 스페셜티컵, 주식방이 들어오면서 업종 전환이 쓴 다음에 경리단길 모델, 이태원 모델은 상권 전체를 한 기업이 개발하는 모델은 2012년 경리단길에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세 개 모델이 있다고 그러죠. 골목상권은 압구정동, 가로수길 모델, 그리고 예술가 중심의 홍대 모델, 그리고 부동산 기획사, 골목상권 기획사 중심의 이태원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됐는데, 이거 오늘 20분 안에 끝내라고 하시니까, 지금 네 군데에서 시작했는데, 서울에는 61개, 광역시, 부산 좀 구박해야 된다 생각해서, 제가 그냥, 몇 개를 탈락시켰어요. 이게 점선은 온천장 카페거리, 감천 문화마을은 좀 약간 위험하다는 거고 금정구 범리단길이라고 제가 가봤더니 이거는 골목상권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해서 제가 그냥 탈락. 그리고 이제 영도 복내동 여기도 지금 사업 중인데 이게 완성이 되면 골목상권 구조로 갖고 되면 영도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대형 카페들이 다 떨어져 있어요. 흰여울길 빼놓고 그래서 아마 여기 흰여울 문화마을은 제가 넣었을 거예요. 어쨌든 복내동에 지금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게 완성이 되면 이제 복내동도 골목상권으로 등재가 되고 부산대 앞에 장전로 20번 길 요거 괜찮아요. 아주 재밌고 요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부산대 앞에. 그래서 부산에 이런 골목길이 있고 사실 골목이 강한 도시는 대구야, 광주. 그래서 여기 이제 기초단체 가서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충북, 전북, 전남, 제주 이런 데 골목상권 계속 늘어난다. 예. 그래서 이게 골목상권이 동네를 어떻게 보면 천지개벽을 하는데 우리 지도자들은 중요한 현상이라고 생각 안 하네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지도자 시장님들은 기사차 타고 되게 주차 잘 되고 독방이 있는 호텔 이런 데만 가고 이런 골목상권 있는지 몰라요. 이번 대선 후보는 골목상권이 존재를 아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소상공인의 미래는 골목상권입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복지 정책으로 해서 그냥 연명만 한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동네가 지금 얘기하는 골목 상권을 바뀌지 않으면 소상공인은 어떻게 뭐 그 온라인 대기업이랑 경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골목 상권은 대기업도 이기고 온라인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지금 확장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공간 차별성인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이 만들 수 없는 대기업 백화점 쇼핑센터가 제공할 수 없는 컨텐츠 갖고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건축입니다. 그래서 골목 상권을 보면 한옥, 그다음에 단독주택, 판잣집도 좋아요. 저기 희녀월도 그렇고 희녀월을 판잣집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감천문화마을 그리고 뭐 적산가옥들 대구, 군산, 목포 그리고 또 창고 공장 인쇄도 공급가게 그 철물점 그게 이제 점포동인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만 아니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참 역설적인 겁니다. 그리고 문화와 어떤 그 경제 트렌드가 골목상권한테 기술이 유리하게 작용하는데 골목상권은 기본적으로 SNS하고 인스타그램 때문에 대기업이랑 경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가 안 중요해 사실은. 선수들은 일부러 싼 데 가도 충분히 잘합니다. 그냥 그 위치 기반 서비스 보고 다 찾아오고 광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인스타그램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대기업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모종님 교수 왜 저러냐? 어떻게 골목상권이 대기업을 이기느냐? 말씀드렸죠. 맛집은 골목상권이 완승했어요. 완승. 맛집. 그리고 커피? 스타벅스보다 잘하는 커피숍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골목상권 제가 등재한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커피, 빵집도 대기업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파리바게트 있는지 모르지만 그 방리 그 남천동에 그 거기 거리도 했듯이 빵집은 지금 대기업보다 훨씬 잘하는 데가 많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그 골목의 핵심 업종에 들어가면 독립 가게들이 다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도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통계에 잡히지가 않아서.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보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어떻게 보면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기술이 그게 만들어졌고 그걸 지금 잘 활용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또 모든 사람들이 골목상권은 보면 그냥 젊은 사람들이 싸게 먹고 노는 데라고 알지만 1세대 업종을 보면 4개 업종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문현동에 4개가 있어요. 최소한 골목상 독립서점, 베이커리점, 커피점, 게스트하우스 이거 얘기하면 끝도 한도 없는데 이 4개로 시작한 다음에 그 음식점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업종들 문화공간, 편집샵, 공방 이런 가게들이 이제 들어가야지 골목상권이 됩니다. 1세대. 근데 좀 더 발전하면 2세대로 가면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된다 해서 그 동네에 그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내 가게가 그런 동네 자원을 끌어들여야 돼요. 복합문화 공간 운영하면서 거기에 어떤 보면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리고 다양한 사업 그 로컬 브랜드나 동네 브랜드 협업을 합니다. 공동 브랜드만 축제도 같이 하고 지도도 만들고 그래서 라운지 살롱 코워킹 콜리핑 하면서 동네 어떤 충성 고객을 만드는 건데 혼자 못하니까 다른 가게에 대한 협업하고 이게 이제 2세대 골목상권이고 이 정도 되면 동네가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나라가 브랜드 아파트 얘기하지 말고 브랜드 동네를 얘기해야 된다.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느냐면 그 동네 이름을 붙인 가게들이 늘어나요. 그 문현동에 지금 문현 제가 6가지를 그러면 제가 이번에 보정림 교수 강연 듣고 뭘 얻어갔냐 안 하실까봐 이제 문현동에서 선점해야 되는 가게 이름을 제가 10개 정도 이따가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 이러면 문현 상회 문현 그 철물점 문현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옛날 가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현 상해에 말씀드렸죠. 더 많은데 문현 철문점 문현 제가 아까 어쨌든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그 상호를 빨리 등록하세요. 그러면 연희동에도 보면 그런 서울에도 지금 잘 나가는 골목상권 가면 거의 가게 50% 이상이 그 동네 이름이 붙었어. 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그 동네가 브랜드가 되면 그러면
정부가 말하는 창조, 스타트업이나 뭐 패션, 화장품 브랜드가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그 산업단지가 된 지역이 홍대예요. 그래서 제가 홍대 얘기를 자꾸 합니다. 대연정인도 알고. 여러분들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단지 울산, 포항이 아닙니다. 홍대. 홍대에서 이게 골목산 리테일인데 문화산업, 지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그 소비재 브랜드는 대개 홍대에서 나옵니다. 홍대에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산업단지가 되기 때문에 부산도 이런 홍대 같은 지역이 있으면 부산 브랜드를 계속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산이 그래도 그 부산 브랜드가 많은 도시 중에 하나지만 규모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없는 거예요. 뭐 커피도 모모스 커피 하나인데 전국적으로 알려진 브랜드는 보면 그 전국에서 그럼 스타벅스, 그러니까 이게 그 5개 브랜드가 그 엔트로사이트나 빈브라더스, 매니팩트, 펠트는 그 매장이 여러 군데 있는 어떤 체인점인데 독립 기업들입니다. 이렇게 하듯이 프리츠까지 하면 되게 홍대에서 시작됐다. 뭐 독립서점, 업종 자체도 홍대에서 시작되지만 어떤 뭐 이쪽에 창조 산업 1단계, 2단계, 3단계 넘어가면서 스타일란다나 젠틀몬스터나 29cm 이런 그 브랜드들이 다 홍대에서 나온다는 거는 여기 생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성수동도 지금 이렇게 그 도시산업 생태계로 지금 이미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도 이렇게 가고. 그럼 부산도 그러면 동네 골목상권 기반으로 그 동네 브랜드를 계속 만들어내는 지역이 많이 생겨야지 부산이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그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지역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근데 부산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계속 설득하고 있는데 부산시 공무원분들 중에서 저랑 대화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조만간 바뀌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 동네가 코로나 이후에 더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이동을 안 하니까 동네에서 많이 소비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상권도 보면 서울 이제 작년 그 하반기 상황인데 직주락 근접 지역이 이제 그 활력을 유지하고, 옛날에는 상권만 갖고도 가능했어요. 이태원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뭐 삼청동 아니면 뭐 홍대, 여기 보세요. 자, 홍대 지역이 세 개 동네인데 연희동, 망원시, 홍대인데 홍대가 서교동입니다. 여긴 주로 상업시설만 있어요. 상주 인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58% 떨어진 거죠. 요식업에서 매출이. 그런데 연희동이랑 망원동은 주거 지역이니까 하락폭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 이태원이라도 해방촌은 뭐 매출이 별로 안 떨어졌고 이태원동 63.1% 떨어져요. 여기 상업시설만 있으니까. 그래서 그 중심지 있죠. 오피스만 있는 동네도 지금 완전히 지금 어렵고요. 주거지만 있는 신도시도 어렵고, 그죠? 상업시설만 있는데도 어렵고, 주거지, 상업시설, 주거시설, 업무시설이 섞여 있는 데가 이제 활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상권으로 남아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직주 근접 현상 때문에 그런데 2018년에 이미 서울 회사원 절반 이상이 같은 구에서 일하고 산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밀레니얼들이 삶의 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직장 근처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문현동을 머물고 싶은 동네를 만든다. 이건 공식은 직주락 근접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요 시장님이 15분 도시 얘기했는데 그거를 부산 차원에서 남구 차원도 너무 커요. 동 단위에서 직주락 근접 도시를 건설해라 생각하고, 지금 그 전반적인 공간 틀에는 동네가 아니고 한 건물 안에 직주락 시설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보면 그 로컬 스트리트인데 보면 코리빙 코워킹 집어넣고 상업시설 넣고, 사운스 한남도 작은 그 쇼핑 단지인데 여기도 상업시설, 업무시설, 주거시설 넣고, 여기 뭐 연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워킹, 코리빙, 그리고 여기 상업시설 넣어서 그래야지 24시간 돌아가고 거기에서 문화가 창출된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한 건물도 직주락을 같이 넣었는데 동네도 당연히 직주락 컨텐츠가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동네 특색을 살리는 컨텐츠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연하면서 일단 골목 상권이 먼저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적 현실이다. 왜냐하면 거기가 성공 사례 가장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동네 브랜드화를 추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창조 도시를 만들자는 게 제가 말한 소상공인 중심 창조 도시
비전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뭐 서울 얘기만 하지 말라. 그래서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지역 소도시에서도 지금 골목상권 중심으로 로컬 브랜드들이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군산, 강릉, 제주 이렇게 모여서 서울에서 전시회도 하고 부산 브랜드들도 지금 서울에서 전시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고 있냐? 아 제가 좀 봤는데 네. 보안여관에서 2년 전에 했고 작년에 했고 지금 다른 데서 이제 그런 부산 로컬 브랜드들이 서울에 와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지난 50년 동안 얘기하는 사람 중심 도시, 뭐 걷고 싶은 도시 이게 결국에는 15분 도시입니다. 파리 자기 집에서 15분 거리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삶의 질이 높은 도시인데 거기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러려면 저는 정부보다는 어떤 예, 기업이 주도해야 되는데 로컬 컨텐츠가 뭐냐 했을 때 결국에 로컬 컨텐츠를 발굴해서 그거를 사업화해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컬 컨텐츠 소재가 있고 그 소재로 만든 컨텐츠 그러면 다양한 어떤 임팩트가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당연히 소비자 후생도 중요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그러면 대개 보면 로컬 크리에이터는 다른 로컬 브랜드를 많이 보육을 해요.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서로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컬 브랜드 생태계를 조성한다. 그래서 그런 문현동에 어떤 로컬 자원이나 특히 연희동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에는 사업가의 어떤 창업가의 상상력인데 자연 환경, 지리, 장소, 커뮤니티, 역사, 문화, 상업 자원 특히 동네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노퍼라든가 다른 로컬 브랜드 전부 이게 자원인 거예요. 자꾸 우리가 문화 자원 하면 자꾸 역사 그죠? 향토 역사 이런 생각만 하고 문화재, 자연 경관만 생각하는 안 그래요. 동네 예술가도 로컬 자원이고, 동네 학교도 모든 게 로컬 컨텐츠 소재인데 이런 로컬 컨텐츠 소재를 활용한 기업들이 많아야 됩니다. 동네에. 그래야지 이게 상권이 활성. 앵커 기업이라고 하는데 연희동 같은 경우는 동네 기업들이 굉장히 강해요. 동네 슈퍼마켓, 동네 디벨로퍼, 동네 컨텐츠 개발회사, 동네 제로웨이스 문화기획사가 있는데 연희동 인구가 3만 명인데 이게 거의 굉장히 큰 기업들입니다. 이거 오늘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설명 못 드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앵커 기업들이 중심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정부가 주도하기는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 매거진 인을 발행하는 제주상해가 이런 로컬 컨텐츠 기획을 잘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매거진을 만들고 거기에 로컬 푸드 레스토랑을 하고 로컬 편집샵을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식가공 제품을 하면서 매거진을 운영하다 보니까 로컬 브랜드에 대한 제일 많이 알아요. 그래서 옛날 브랜드들도 복원시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창업가한테 한번 잡지책을 만들어보라. 문현동도 마찬가지예요. 문현동 잡지가 있어야 되는데 관에서 만든 잡지 말고 로컬 크리에이터가 어떤 창업을 위해서 동네 잡지를 만들면 좋은데 상업 잡지가 아니더라도 좋으니까 블로그라도 좋으니까 이게 동네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로컬 컨텐츠 추출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넷플릭스 가면 Restaurants on the Edge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꼭 보세요. 그럼 3명이 어떤 사업이 잘 안 되는 식당에 가서 거기 사업을 리모델링하는 도와주는데 기본적으로 다 로컬 컨텐츠 찾아주는 거예요. 보시면 굉장히 간단해요. 한 사람은 로컬 식자재, 한 사람은 로컬 인테리어를 로컬 예술가랑 협업한다든가, 로컬 건축자재를 쓴다든가, 한 사람은 식당의 대표 시그너처 메뉴를 로컬 문화에다 찾고, 그렇게 3축으로 갑니다. 그래서 식당을 살리는 건데, 이게, 미국이나, 이건 캐나다 드라마입니다. 쇼인데 굉장히 익숙한데, 아직 한국의 로컬이 좀 생소하다 보니까, 이게 대단한 것좀 들릴지 모르지만, 문현동 로컬이라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쉬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현동에서 사업을 하려면 동네 브랜드와 나의 동네를 통합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서울에서 잘 되는 브랜드가 된 동네에서 상인들이 자꾸 동네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동네 이름이 브랜드가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림미술관 같은 데도 보면 대림미술관은 서촌이다. 서촌이 대림미술관인데 자꾸 그 서촌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자원을 우리 가게를 끌어들이는 그 방법이 계단을 통해 할 수 있고 오픈 계단, 그리고 루프탑, 그리고 그 빈티지 그 동네 그 역사나 역사를 보이는 어떻게 뭐 골동품이라든가 빈티지 제품이라든가 책을 통해서 우리 뭐 동네 컨텐츠를 소개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동네와 소통할 수가 있고 이게 뭐 사실 글로벌 대기업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 스타벅스 재팬 같은 경우는 동네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예, 그 문화재를 사버려요. 문화재 사서 그 안에다가 가게를 입점시키고 이쪽 보면 이게 교토 그 전통 찻집을 사서 거기다 스타벅스 매장을 여는 건데 이거는 뭐 20년 전에 비하면 스타벅스가 굉장히 로컬로 많이 가는 거예요. 이 스타벅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 스타벅스 간판을 한글로 썼다고 해야 될 정도로 뉴스가 될 정도로 전 세계 그 메뉴와 인테리어를 통일했는데 요새는 안 그래요. 한국서도 안 그러고. 근데 제주도 가면 스타벅스가 굉장히 로컬 상품을 많이 팝니다. 개발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인 그 트렌드고 한국의 로컬처럼 스타벅스 이게 긴자 지점인데 여기에는 코워킹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2단계 가면은 그 코워킹이나 콜리빙을 통해서 그 동네 그 커뮤니티를 자기 공간을 끌어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동네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 전국적으로 로컬들이 동네 플랫폼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여기 보면 책에 보시면 뭐 다양한 업종들 제가 소개하고 있고 결국에는 동네에도 중심지가 되려면 결국에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물론 결국에는 수익을 올려야 되니까 혁신적이어야 되고 그 지역 다음을 추구해야 되는 지역 다와야 되고 거기에 말씀에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면 지역 기반이 튼튼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건 문화적으로 랜드마크가 되는. 그래서 좀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골목 상권 자체를 답답하시면 개발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현동에 가게를 만약 10개 정도 일단 임대를 하시든지 매입을 하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어떤 업종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 보면 다양하면 지금 계양로, 경로에도 지금 15개 가게를 연 기업입니다. 여기 주로 노포랑 협업을 해요. 이게 그 집, 그 계양로 프로젝트 2층 본사의 전시장인데, 그 계양로 지역에 뭐 아카이빙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골목 상권이 아주 잘 나가니까 골목 상권을 그대로 흉내낸 쇼핑센터, 이게 이제 네오밸류라는 회사, 그 상권을 골목 상권처럼 만든, 네,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로 일단 골목 상권의 매력이 중요한. 예술가에도 제가 보면 이게 결국에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 상인과 지역 예술가의 구분이 흐려지는 거죠. 그러면 예술가들 기분 나빠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한번 예술가 어떻게 근데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면 모든 사람이 예술가 되겠네. 우리 윤 대표도 이제 전통 예술가니까 모든 사람이 예술가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뭐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으나 모르겠어요. 예술가들도 소상공인이 돼야 되고 소상공인도 예술가가 돼야 되는 세상에 왔는데 이거 예술가들이 소상공인이 안 되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연을 하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예술가들이. 어쨌든 근데 이분들이 지금 그 골목 상권을 잘하는 분들이 대개 건축이나 디자인에도 예술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잡지책을 컨텐츠를 만들면 동네 잡지를 만들다 보면 동네 이제 로컬 브랜드를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그다음에 한 군데 모으고 싶어요. 그러니까 편집샵을 운영하고 편집샵을 운영하다 보면 일부는 자기가 직접 OEM을 생산하고 싶어지고 부족한 건 자기가 직접 생산하고 로컬 제조업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주상에는 지금 뭐 다양한 식가공 상품을 개발해서 지금 생산하고 있고 어반 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게 연남 방앗간 운영하면서 전국에 참기름을 수집했었어요. 그래서 참기름을 수집하다가 2단계는 자기 레이블 OEM 방식으로 그 연남 방앗간 참기름을 생산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카페가 있으니까 참깨를 그죠? 이용한 참깨 라테를 개발했는데 그게 잘 돼서
지금은 야구르트랑 같이 참깨 라떼 라인을 개발해서 대량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잡지로 시작해서 편집자로 넘어가서 제조업으로 넘어가. 이런 식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기업들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그 예술과 콘텐츠로 지금 동네를 바꾸고 동네 어떤 그런 상권을 만드는 게 통영의 남해 봄날이 이게 미술관 옆으로 이사를 해서 작은 책방으로 시작했는데 출판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출판사랑 같이 협업한 예술가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이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만할까요? 왜 전화를 하신다고 그러지?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서점 중심으로 이게 동네를 살리는 방법. 그리고 여기는 그 예술가들이 모여서 그 아트 스테이를 하고 여기에 뭐 이렇게 건물 안에 다양한 그런 시설을 넣어서 예술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올리는 모델이가 아트스테이. 그리고 이게 좀 새로운 모델인데 일러스트레이터들이랑 협업해서 다양한 어떤 공간을 만들고 일러스트레이터 제품 뭐 이렇게 포스터라든가 달력이라든가 뭐 굿즈를 만들어서 예술가들과 소통하고 예술가들의 어떤 그 쇼케이스하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이게 연희동의 캐비넷 하우스라는 데고 이게 전국적으로 매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큐레이션이라고 제가 부르고 그 외에도 뭐 이거는 그냥 그 동네 맵 전문 회사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맵을 만드는데 그 전국의 학교라든가 다양한 사람들이 협업을 해서 동네 맵을 만들면서 응암동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간을 운영하면서 충분히 잘하고 계신 그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그 예술가들한테 그 동네랑 상생할 수 있는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이건 뭐 플랫폼 공간 뭐 지금 뭐 순수 그 전시 공간 갖고도 성공한 사례도 많고 옛날에 지금이나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예술가들이 지금 그 소상공인 분야에 진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왜 말씀드리냐면 소상공인과 예술가들이 지금 같이 협업도 하고 소상공인은 예술가적인 사업을 하고 예술가는 소상공인 분야에 진출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막 융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드렸지만 그 단계가 끝나면 2단계가 가면 스타트업이 들어오면 그게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창조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금옥상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잘 안 들리니까 질문 줌에다가 감사합니다. 줌에다가 올려주시면 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쪽 직원분께서 채팅으로 바로 올려주실 거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지금 이제 그 소상공인 예술가들이 좀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이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려운가요? 네, 한 번만. 제가 그냥 채팅창에 바로 칠까요? 네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여기 마이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여기 마이크는 안 들리는 거예요. 보신 건가요? 네, 보고 계시네요. 네, 선생님. 다 하신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우리가 2012년에 처음으로 방지한 거예요. 그전에 여러분들과 했던 거라는데 그 뒤로 이제 처음
사전은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2016년에 나온 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책이 나오기 시작하고 2018년에 나면 그 상가 임대차법을 개정을 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권리를 많이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영업 기간을 5년 10년으로 늘렸고 그 영업 그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그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는데 또 하나 긍정적인 변화는 이제 상권과 상권이 경쟁하다 보니까 이 건물주들도 자기 혼자서 잘 될 수 없다 같은 걸 느끼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건물주들 중에서 자기 그 건물의 컨셉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기획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공간을 원하고 이런 컨텐츠를 원하기 때문에 이거에 맞는 사업자를 가서 모셔오고 이런 식으로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자, 이거는 좀 앞서가는 상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점점 확산되니까 이제 공동체 문화가 정착하면 저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많이 완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는 많이 지금 보완이 됐는데 지금 현재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임대료가 큰 부담이 되니까 정부가 임대료를 뭐 보호해줘 이런 논의가 있어요. 논의가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은 지금 너무 불황이라 지금 임대료가 이제 안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현재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 다시 문제가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동안 그 노하우를 많이 축적했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은 거의 수십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건물주한테 보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기업 대형 할인마트라든가 그리고 가맹점의 경우는 가맹점 본부라든가 제일 중요한 건 온라인 사업자로부터 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좀 지금 가격 정가제로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산업이 출판 산업이에요. 그래서 독립서점 같은 경우는 이 도서 정가제가 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온라인에서 10% 이상 할인 못하게 제한을 했어요. 자, 저는 앞으로 이 도서 정가제 같은 이런 상품 정가제가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서 정가제가 독립 서점 입장에서 보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스24나 교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거의 30%까지 할인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률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책을 대량 구매를 하다 보니까 책을 싸게 삽니다. 그래서 일반 서점 70%로 받는데 거기는 50% 60%로 받아요.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무료 배송도 금지합니다. 무료 배송 못하게끔. 그래서 결국에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과의 어떤 공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야지 독립 서점이 경쟁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첫 단계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한 도덕성과제로 가려면 독일 모델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출판 시장만 한정되는 문제인지 다른 생활 필수품까지 이걸 확대해야 되는지는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온라인이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옛날 같지 않고 지금 소상공인들의 소상공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은 여러 사람들한테 지금 보호해줘야 되는 상황. 네, 대표님 지금도 혹시 소리 잘 안 들리실까요? 교수님? 잘 안 들려요. 저희 원래 질문지 하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한번 넘어가 있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이 원활하지 않아서 직원분께서 채팅으로 계속 올려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도시재생 현장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답변 들어보는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팀장님께서는 골목길 자본론 등 골목 상권에 대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열풍이 불어 골목 상권의 붐이 각 지역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골목 상권의 지속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문현동처럼 젊은 청년들이 모여 이제 막 골목 상권이 형성되는 곳에서 지속성을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상호 등록할 거 적어 드릴게요. 문현 백화점, 문현 물산, 문현 팽관, 문현 한양, 문현 상점, 문현 간, 문현 슈퍼, 문현 철물, 문현 잡화, 문현 이 정도는 그 선점하시면 나중에 크게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끝난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네. 네, 질문하세요, 임 대표님. 문현 다방도 좋은데, 문현 다방. 네. 지금, 언론에서는 자꾸 골목 상권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자꾸 그 격리단길 얘기하면서 뭐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골목 상권 안에 들어가도 그 점포동 같이 카페거리 A에서 시작해서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격리단길도 다시 살아나고 있고, 저는 골목 상권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는 측면도 있지만 잘 되는데, 뭐 연희동 예를 보면 전혀 못 느끼겠어요. 연희동도 계속 지금 가게가 늘어나거든요. 활성화된 지역은. 부산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영도니 뭐 지금 뭐 망미동이니 뭐 계속 새롭게 시작돼. 해리단길 상황은, 해리단길은 윤 대표님 지금 안 계셔서 그렇긴 하지만 처음부터 불안한데요, 거기는. 왜냐하면 해리단길은 기본적으로 재개발 기다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한 건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을지로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을지로 같은 경우는 명동 옆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 위치가 좋은 지역인데, 이 재개발을 기다리다 보니까 건물들 투자를 안 하니까 굉장히 낙후시켰어요, 일부러. 그래서 굉장히 싸게 예술가들하고 창업가는데 공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막 지금 번성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시간 문제니까 이게 언제 얼마나 갈지 모르겠고, 이게 어떤 지역이 지속 가능하냐면 건축 자원이 지속 가능한 거. 그래서 이제 한옥마을도 익선동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비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한옥주택의 가치가 높아져서 건축 포기를 합니다. 재개발을. 익선동은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근데 우리 한옥으로 갖고 있는 게 더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연희동 같은 경우도, 연남동도 지금 그래 보면 그 연립주택들을 전부 건물주들이 지금 리모델링해요. 왜냐하면 그 저층 구조가 충분히 자기네들이 그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옛날 건물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냥 재개발만 기다리는 거죠. 일단 재개발에 들어가 보면 거기 뭐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임대료 갖고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예, 어떤 그 건축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키패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문현동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 보면 서울 같은 경우도 단독주택으로 남아 있는 동네는, 예, 그 재개발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가 됐어요. 삼청동이나 뭐 그 서교동 같은 데는 그때 이제 외곽에 단독주택들이 80년대 후반부터 연립주택을 바꾼대. 이거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장이동 같은 데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데는 제가 보기에는 재개발로 들어가면서 골목 상권이 있었으면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결국에는 그 문현동에 골목 상권이 막 시작되는지 몰랐는데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근데 결국에는 그 플레이어라고 하는데 이제 플레이어들 여기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제가 이런 연구를 하는 거 저도 답답해요. 저는 사실 공부밖에 안 한 사람인데 자꾸 이렇게 뭐 플레이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뭐 한번 직접 만나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보기에는 길을 열어줘라. 연남동 같은 경우도 보면 길을 열어주고 터주면 알아서 상인들이 그 장사를 잘 합니다. 굉장히 그 수준이 높았어요. 우리 상인들이. 그리고 필요하면 문화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현동 정체성이 뭐냐. 문현동 다음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초기에 운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으면 그거에 맞는 문화시설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맞는. 예를 들면 뭐가 있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뭐 이태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미국 문화니까 미국 문화 뭘 넣어줄까요? 뭐 재즈? 뭐 락앤롤 박물관? 이런 거예요. 삼청도 전동 공예 박물관 넣어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동네 문화를 살릴 수 있는 문화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연남동은 뭘 넣어줄까 했는데 지금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연남동에 식물원을 하나 넣어주라.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거기가 뭐 굉장히 길어요. 거기도 뭐 다양한 그 식물 뭐 얼마나 바뀌는데 연동 경의선 숲길에 어떤 전시관 이런 시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 반려식물이라고 그래 또 날려요. 그러면 이런 그 문화시설 바탕으로 그러면 연남동은 반려식물의 중심지로 만들자. 뭘 가지고? 경의선 숲길 가지고. 그러니까 뭐 부산도 이제 부산 시민공원 그냥 뭐 좋다고만 그러지 말고 그 부산 시민공원은 어떤 생태자원으로 생각해서 생태자원이 산업화, 정원 산업이 됐던 그게 뭐 반려식물 산업이 됐던 이런 식으로 어떤 문화 시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예술가처럼 말고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 플레이어를 모아서 플레이어들이 뭔가 DIY를 뭐 실험적인 뭔가를 만들도록 메이크업 만들도록 그런 조간 사업을 시작하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어떤 창업가들 모아서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현동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는 게 제가 이거를 제대로 설정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닌데 마이크 스피커도 아니었는데 그래 오늘 반가웠고요. 그러면 다음 기회에 제가 문현동 꼭 놀러 갈게요. 빠이빠이 하면 되나요?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뭔가 너무 험난하네요. 영상 감상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강의는 다 끝이 났고요. 이제 질문 몇 가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현동 문화상권 총정분과위원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동은 분과위원장님의 고향이자 생활의 터전이신데 아마도 어릴 때부터 나고 자란 곳이라 애정이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MZ세대를 대표하는 청년 상인 대표자 또 문현동의 토박이로서 우리 마을의 모습과 골목 상권이 어떻게 좀 변화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각자 처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동네에서
계속 자라면서 정말 변화가 이렇게도 없을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뭔가 하려고 하면 불편한 일까지 공대라든지 가까운 일본을 나가야지만 뭔가 낮아지는 먹을 것, 즐길 것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잘하고 그냥 우리 동네 이렇게만 생각했지 여기가 어떤 상권이 만들어지고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크게 해본 적은 없었는데 이렇게 앞에 국제금융센터가 들어서면서 조금씩 온라인 리스트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식당부터 카페 그리고 소방 공방하고 새로 들어가는 사무실들도 생기고 그리고 주방면도 이제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변화들의 시작이 조금씩 있었던 게 그때부터 이제 마을의 재생이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 변화 중에서 저의 창업 또한 포함이 되어 있고 제가 나랑 다 나고 사는 동네에서 제가 꿈꿔오던 일을 하면 이곳에서 그 꿈을 조금씩 실현해 나가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2년 차고 처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제가 좋아하는 곳에서 한다는 게 즐거움이었는데 지금은 이웃분들 이렇게 생겨난 새로운 사장님들과 지내는 그런 일상들이 저에게는 즐거움의 일부가 되었고요. 지금 그 이웃분들하고 나눈 일상이 좀 저의 즐거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모메모로 함께 하시는 사장님들이 그런 대표적인 분들이고 제가 창업을 시작한 작년 4월부터 이제 코로나와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비들도 있었고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매일 찾아주시는 우리 마을 손님들 그리고 매일 근무하고 계시는 주위 직장인분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런 코로나의 그런 어려움도 넘기고 힘이 될 수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 재생 사업에 한다고 했을 때도 고민 없이 참여하게 되었던 것도 함께 하면 우리 마을을 같이 만들어 나가면 좀 좋을 것 같고 설레는 생각도 들어서 이렇게 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우리 마을의 모습은 이런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분들이 한 분, 두 분 모이고 모르는 남이었지만 서로의 안부를 정하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가게를 운영하는 힘들고 좀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서로 챙기면서 서로 정도 생기고 결이 맞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모여서 그 마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밑그림과 첫걸음이 좀 중요하듯이 그 바탕이 되는 우리 사장님들이 문현동에서 바라는 바를 즐겁게 이룰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의 참여가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현동의 골목마다 골목 상권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냐고 하는 부분은 이 골목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정다운 가게들이 계속 소화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 동리서도 그렇고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이렇게 이곳에서 계속 매일 지내고 있듯이 그걸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일회성 손님에게 의존하면서 유행처럼 생겼다가 금방 사라지는 가게가 아니라 다시 또 찾게 되는 가게들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밥 먹으러 왔다가 저희 가게 와서 커피도 마시고 옷가게 와서 서점에서 책도 사면서 이렇게 기억에 남는 하루를 가질 수 있다면 아마 다시 찾을 수 있는 마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마을 상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미 자리 잡은 가게와 새로 생겨나는 가게들의 소통도 필요하고 마을 분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게 찾아주신 손님에게 이웃의 가게도 소개해드릴 수 있다면 서로에게 즐거움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을에 생긴 가게 그리고 우리 마을 분들이 먼저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이 서로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 많이 해주셔서 아마 그 영향이 다 이렇게 또 그때 돌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은 강미은 분간부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민 문과부위원장님은 문현이동의 독립서점 나라를 운영하시면서 인문, 예술 프로그램, 또 플리마켓 등 많은 프로그램을 마을에서 시도하고 계신데요. 문현이동에서 독립서점을 열게 되신 계기와 또 마을에서 같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 서점을 창업을 하려고 부산에 좀 여러 군데 찾아다녔었는데 우선 서점이기 때문에 조금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냥 조용하고 차분한 동네를 찾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하철역부터 좀 멀지 않은 곳이 방문자들한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곳도 찾았고, 근데 문현동을 왔더니 주거지와 상가가 적절하게 어울려 있어서 너무 시끄럽지 않고 이용자들도 있을 것 같고, 또 계약을 한 후에 제가 이렇게 상가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좀 공사하는 기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리얼 카페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여름에 준비할 때 너무 다정하고 따뜻하게 받아주셨거든요. 언제든지 커피를 안 시켜도 되니 머무르다라든지, 그리고 김치내복이라든지 커피 스페이스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곳들을 되게 다정하고 따뜻하게 받아주셨고, 김국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조금 오래도록 서점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밝게 맞이해 주셔가지고 안심을 하고 서점을 오픈했고, 지금 2년째 됐는데 저희가 사실 페미니즘 독서모임, 그리고 친환경 환경 관련 독서모임, 동물과 소수자들을 위한 독서모임들이랑 생명들 키우는 지금 부산문화재단과 함께하고 있는 뷰큐레이터 완성 과정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아까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것 중에 어반플레이라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로컬 콘텐츠를 기반한 문화기획자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반플레이는 지금 서울에 있는 곳인데도 저희가 지금 사업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산에 있는 문화기획자분들이랑 로컬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서점이 책을 판매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문화를 기록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강화되어서 동네 분들이 조금 예전에 살롱이 있었듯이 서점이라는 공간이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살롱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런 것들을 다른 상인분들이랑 주민분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잘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네, 가장 감사합니다. 또 많은 프로그램 생기면 저도 한번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기 국가위원님께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국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MZ세대 청년 상인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공국을 하시게 된 계기와 앞으로 문현이동에 들어오게 될 청년 상인들에게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도드라진 특징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환경에 좀 더 익숙한 세대다 보니까 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이제 정보 수집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다음에 그냥 단순히 이제 물건을 파는 데만 이제 그치지 않고 라이프 스타일도 공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비 문화도 좀 더 선도하고 있는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국은 이제 제가 원래 조리 전공을 했었는데 이제 저만의 식당을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쪽이 또 아무래도 서울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오피스 상권이라서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는 맑은 곰탕을 많이 드시니까 그거 보고 이제 여기서 그냥 처음에 이제 이 장소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뭘 할지 정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곰탕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좀 문화동으로 올 청년 상인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근데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모르니까 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오, 저 오셔서 언제든지 언제든지. 네 물어보라고 알겠습니다. 네, 공 대표님께서 청년 상인들을 엄청 잘 도와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은 부산문화재단에서 부산문화재단의 박소연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연 팀장님께서는 현재 부산문화재단에서 청년문화팀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문화예술계에서도 문화도시라든지 문화적 도시재생 등 도시재생과 많은 소통이 있지만 또한 어려움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단에서 생각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현실, 또 하지만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될 5년동의 문화상권은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뭐 도시 재생은 조금 도시 계획과 관련한 약간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저는 문화는 그 층위에서 꼭 사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 이제 그 도시를 일구는 것에 대한 정신적인 힘이나 정서적인 힘은 문화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문화는 그렇게 좀 지정이 다 있는 것 같고, 예,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버제티피케이션 이런 문제가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또따또가와 같은 그런 데서 이제 마주했던 장면이었고, 지금 이제 도시재생에 관한 여러 가지 코드들을 예술가들과 많이 맞춰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딧불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빈집들에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주민 커뮤니티 같이 사업을 하고 창작 공간을 쓰는 사업도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원도심 빈집에 대한 청년 예술 놀이터 이런 문제도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원도심 있는 빈집에 청년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창작 공간을 노출해서 커뮤니티 사업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도시재생 지원센터나 도시재생 사업과는 맞물리는 지점은 있는데, 조금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런 방식보다는 이제 이렇게 해서 문화가 어느 정도 그 공간의 매력을 높이거나 이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지역의 어떤 이 생태계가 살아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이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 활동이라고 이렇게 생산 구조, 소비 구조 이런 것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다비스의 사업처럼 쉽지는 않아요. 너무 우리 강연생 문물출판 서점하시지만 그렇게 많이 수익이 나시진 않으시죠? 네, 쉽지 않고, 이게 왜냐면 이제 지금 글로벌 시대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거대 기업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신자유주의, 또 우리나라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많이 소비하고 있는 각종 이제 아마존 혹은 구글이들 아주 큰 어떤 대기업과의 하나의 이제 지역이 살아나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매우 쉽지는 않지만 이 하나하나가 결국은 그쵸, 우리가 이 지역에서 살아가야 하고 이제 주체적으로 여기서 정착해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뭔가 상권이라는 것은 그에 저항하는 하나의 큰 어떻게 자본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존 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조금 그런 맥락에서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이 청년의 이 문제는 지역의 생존과도 같이 달려있다. 그리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을 열어줘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창업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문화로 공간 창업 지원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한 1,000만 원 이내에서 임대료나 그다음에 운영비를 지원을 해드리면 문화예술 기반, 우리 강윤생님은 가능하겠네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지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부산시 전체를 보면은 청년과 관련한 이제 청년기본법 2017년에 통과되는 예정이었고, 여러 가지 청년과 관련한 주거이고 생활, 문화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지원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함께 할 때 우리 청년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많이 참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문화도 계속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청년 문화팀 따로 있어요. 예술 지원팀하고 달기만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걸 못 찾아서 그들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예쁜 가게들도 많이 생기고 좀 그런 분위기가 이전에 제가 그 무슨 복지관이나 상업학교를 다녔을 때와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나 이런 변화들이 너무 소중하고 사라지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 이제 재단에서도 좀 도움이 있거나 함께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으로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좀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지금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현업지원센터의 김소영 코디네이터님께 질문드리고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디님께서는 도시계획과 졸업하시고 이제 막 도시재생을 시작하신 MZ세대의 도시재생러이신데요.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과 현실에서는 좀 커다란 갭이 존재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도시재생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 또 오히려 재밌었던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문현이동의 MZ세대 청년 상인들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마을의 모습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도시계획공학과를 다니면서 도시에 대해서 4년간 공부를 했지만 실제로 주민분들과 소통하면서 도시재생을 진행해보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랑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어려웠던 점과 신났던 점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둘 다 주민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프로젝트를 준비해가도 반응이 없으시거나 탐탁치 않아 하시면은 힘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뭐 반면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참가해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때 너무 신이 나고 제가 앞으로 문현이동의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MZ세대 청년 상인분들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마을의 모습은 청년 상인분들의 요구에 기반한 재밌고 이색적인 공모 사업을 기획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교육 듣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주민 참여 사업과 협업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코디네이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분은 총리적인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의미 깊었던 발제와 다양한 목소리 들려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